안녕하십니까? 밝은 치과 원장 백정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실패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저희는 음, 관리 부족이 아닌 치료의 기준이다. 이런 말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임플란트 실패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든 방송이나 매체에서 임플란트를 실패를 설명을 할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다들 교육을 받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문제는 관리가 아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보다는 치료다.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적당한 관리만으로도 오래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관리로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치료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를 잘해서 막아야지만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 이걸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프면요.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그 편차가 아주 크거든요. 그러면 내 가족, 나의 몸을 정말 맡길 수 있는 잘하는 곳을 찾고 싶을 때 제가 치과 치료에 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 드린다는 이런 생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치료인데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국내 임플란트 시술 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이 5개년간 봤을 때 57만 건에서 80만 건, 5년간 약 39%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시술 증가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미 국민 치료가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시술이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자, 제거 시술 현황을 보세요.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66만 7천 명, 여기서 15만 명, 약 124%, 2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큰 문제는 시술보다 제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제거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제거 못하면서 참으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염증이 나지만 염증 나면 약 먹고 치료받고 좋아지면은 또 진정됐다가 또다시 염증 생기면 갔다. 이렇게 오래오래 고통을 받는 횟수가 1-2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잘 치료되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치료지만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제거를 해야 되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자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 확률을 보면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것들 있죠. 비행기 사고 0.00001%, 전신마취 사망 사고 0.001%,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골계가사가 일어나는 부작용, 이 또한 0.01%입니다. 4년 이상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주사제를 투여받았을 경우에. 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제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심하다. 복합적 통증, 뭐 불안하면은 내가 관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증이 생기죠. 아 불안해.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통에서 탈출하고 정말 좋은 임플란트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환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가 아닌 환자들이 받아야 하는 정말 좋은 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명품이 된 루이비통. 이 루이비통은 처음에 여행 가방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루이비통이 처음에는 내구도를 많이 강조했었죠. 이 뭐 사고가 나거나 뭐 던지고 뭐 그래도 가방 속에 안에 있는 짐은 보존되어야 된다. 이렇게 내구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인의 손길을 거치면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어쩌죠? 임플란트는 명품 기준의 진료를 해야만이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 임플란트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에서 만 번까지의 힘이 작용을 해요. 성인 여성은 50kg, 남성은 70kg까지. 더군다나 이갈이 습관이 있거나 이악 물기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만 번에서 2만 번. 그 키로수는 100kg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임플란트가 견디려면 결국에는 그냥 치료로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 건수에 비해서 제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대충 해도 되는 치료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몸 중에 100kg, 만 번, 2만 번 받는 견딜 수 있는 몸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그걸 견뎌야 돼. 그러니까 그냥 높은 치료 기준, 즉 명품에 준하는 치료 기준을 삼고 열심히 해야 되는 치료다.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좋은 임플란트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올바른 뼈이식. 올바른 뼈이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나사가 노출돼 있죠. 노출. 이 노출된다는 말은 뼈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렇게 부족하면은요. 뼈를 잘 이식해서 이렇게 뼈를 잘 이식해서 덮어줘야 된다. 임플란트의 모든 면이 뼈에 의해서 덮여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모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는 이 나사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나사선은 세균이 살기 좋은 구조입니다. 세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살기 좋은 구조가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의 부산물로서 또 염증으로 뼈를 녹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뼈 이식을 잘 해줘야 돼요. 모든 나사는 이 뼈에 이렇게 묻혀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뼈 이식이라는 거 꼭 먼저 알아야 될 선제 지식입니다. 이게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사 주변에 뼈가 없죠. 뼈가 부족하죠. 이 나사선에 뼈를 이식을 해서 이렇게 두툼한 뼈로 이 나사를 다 가려줘야 돼요. 이게 잘 되면 튼튼한 임플란트가 되는 거고요. 이 뼈 이식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문제의 발생 요지가 처음부터 아주 높아지는 그런 치료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나사의 뼈를 이식을 해서 이 뼈가 두툼한 뼈가 이 나사를 다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수. 첫 번째 실패 요인을 막는 방법이죠. 엑스레이 상에서 관찰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보세요. 이게 임플란트죠. 이게 지대주, 그다음에 이게 보철이고 이 임플란트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 이 부분이 바로 뼈입니다. 즉 하얀 게 뼈예요. 하얀 게 뼈. 이 하얀 뼈가 나사를 다 감싸고 있죠. 어?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다 볼 줄 알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잘된 임플란트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뼈가 잘 차 있는지 못 차 있는지. 근데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임플란트가 처음에 심었는데 환자분의 저작으로 인해서 위에 뼈가 녹아 들어갔어요.
근데 왜 녹냐? 씹으면 힘을 가해지잖아요. 보통의 힘이 아니에요. 씹는 힘이 아까 제가 말해드렸죠. 50, 70. 통상적인 저자갑은 2, 30kg예요. 그 힘이 가해지잖아요. 직접 씹지 않더라도 이렇게 뼈가 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걸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심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 원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이 뼈가 녹아 들어가면은 이거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줘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임플란트를 잘 심어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제작을 하면서 약간 녹아 들어갔어요. 녹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조금 녹았지만 나사가 노출될 정도로 녹았죠? 그럼 여기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녹은 거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다시 심어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사진이죠. 자, 그러면 부작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 부작용은 첫 번째, 뼈가 덜 만들어졌거나 녹아있는 상태로 치료가 마무리된 경우. 이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하얀 부분은 뼈고 검은 부분은 뼈가 녹은 거예요. 근데 이 검은 부분이 생겼죠? 이게 2개월 전에 치료가 마무리된 상태의 환자분인데요. 이미 녹아 있습니다. 2개월 만에 녹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 상태로 치료가 끝나면은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몇 년 안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내 엑스레이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뼈가 녹아 있는 겁니다. 치과 관련된 분 그리고 제 환자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뼈가 녹는다는 걸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 경우에는 이제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뼈가 마치 차 있게 보여요. 근데 이제 치료 받고 나서도 계속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CT를 찍어 보니까 이 앞쪽 뼈 여기가 없는 거예요, 뼈가. 여기 뼈가 덜 찬 거예요. 이렇게 뼈가 덜 차 있는 부분이 일부분 덜 차더라도 이건 문제 요지가 있는 치료고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임플란트가 픽처가 있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뼈가 노출된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 나사선에는 세균들이 살게 되고요. 세균의 집이 되고 염증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뼈를 채우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다음에 이 환자분의 경우 한 3년을 치료받고 있으셨던 분인데 다른 데서 마무리 단계시래요. 여기 보철을 올리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뼈는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도 마무리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보면은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가 검죠. 검다는 말은 뼈가 얇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치료죠. 어려운 치료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얇은 뼈가 못 견디고 뼈가 녹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해도 그 뼈를 제대로 해주려면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엄청난 시간이 또 걸려. 3년 걸렸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이거는 문제가 될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관리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이 뼈를 얼마나 잘 채우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엑스레이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왜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요. 정말 내가 치료받아야 될 치과를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쉬운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겠지만 자주 보다 보면 전문가의 눈으로 치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걸 환자들이 알면 의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겠어요? 네? 결과에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문제가 생겨서 오면 그냥 뭐 관리 잘해라가 아니라 치료를 처음부터 튼튼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환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 제가 지금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먼저 뼈가 잘 차야 된다. 모든 면을 뼈가 덮어야 된다. 두 번째 이겁니다. 얇은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찢어진 경우. 임플란트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엄청난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을 해야 돼요. 100kg, 10,000번, 20,000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임플란트가 찢어진다는 걸. 찢어집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는 안쪽이 비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약해요. 잘 찢어져요. 찢어지면 이 찢어진 파절 라인도 결국에는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찢어져서 나사가 자꾸 덮을리게 되죠. 그러면 유격이 생깁니다. 자꾸 보철이 흔들리고 빠지고 못 씁니다.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는 찢어진 라인까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흡수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식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찢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요. 두꺼운. 근데 왜 두꺼운 거를 못 심죠? 어려워. 얇은 뼈에 얇은 나사를 받기는 쉽겠잖아요. 근데 얇은 뼈에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얇은 뼈를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두껍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뼈는 가루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 가루를 올려서 두껍게 만든다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잘하면. 이 경우에는 얇은 임플란트가 찢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찢어져서 제가 아까 말했죠. 찢어진 만큼 뼈는 녹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두꺼운 거 해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뼈 이식도 해야 됩니다. 얇은 거는 뼈 이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두꺼운 임플란트 심으려면 많이 이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워. 그러니 얇은 임플란트와 두꺼운 임플란트는 다르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게 좋은 거구나. 어. 제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일단 어,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뼈 이식이 덜 되거나 녹아 있는 채로 마무리된 경우, 두 번째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찢어진 경우, 세 번째 깊게 식립한 경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깊게 식립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깊게 식립하면요,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관리도 어렵고요. 옆에 같이 쓰고 있는 뼈 있어요, 치조골이. 옆치아의 치조골, 이 옆 임플란트의 치조골. 이 치조골들이 약해집니다. 이 레벨로 같이 녹아 들어가기도 쉽고, 여기가 관리가 안 되면 이 레벨이 뼈가 높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양쪽을 다 제거해야 될 수 있는 확률도 생기는 거고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옆에 치아까지 제거할 수도 있고 관리도 어려워. 더군다나 모든 연결 부위는 관리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어렵습니다. 임플란트와 이 지대줄을 연결하는 사이 이 틈도 세균이 살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깊이 심고 관리 잘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겠죠? 깊이 심으면 안 되겠죠. 근데 왜 깊게 심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성까지 뼈를 만들어주고 이 높이에 심어줬어야 되나? 이렇게 하려면 뼈 이식이 되게 어려운 뼈 이식. 그래서 깊이 심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은 좋아해요. 뼈 이식 안 하네. 여기 양심적인 치과네. 이건 양심적인 치과가 아니에요. 할 건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높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이 임플란트보다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되겠죠. 이거는 또 깊게 심어서 생긴 문제점.
위쪽 뼈는 얇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우니까요. 임플란트 위쪽 뼈를 다 갈아내고 아래 깊이 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신경에 닿을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 노란 임플란트처럼 위로 뼈 이식을 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녹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깊이 심었을 때 문제점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치아는 어때요? 이 임플란트는 길어졌죠. 그리고 이 주위에 고름도 보이고요. 이거는 너무 깊이 심었어요. 깊이 심는 게 쉽고 그러기 때문에 깊이 심었고, 또 앞니는 약간 깊게 심어주라고 치과 의사들이 배웁니다. 예전에. 하지만 깊게 심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치아는 어때? 이 임플란트는 원래의 높이에 맞춰서 이식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치아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깊게 식립하면 심미적으로도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사진들이 대표적인 앞니 임플란트 사진들이에요. 다들 이렇게 길어집니다. 왜냐? 그냥 깊게 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두 가지 증례가 있는데요. 이 뼈가 많이 부족하죠. 여기는 이제 일부러 임플란트를 덜 심었죠. 왜냐? 원래 치아가 좀 길어요, 이분은. 그래서 일부러 덜 심고, 여기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고 뼈가 노출되더라도 치료를 뼈를 잘 만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나사 주변의 뼈가 모두 차게 하는 이런, 여기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치료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라, 저렴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치료의 기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환자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치과는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획일적으로 가격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부작용으로 네 번째. 지금 부작용 다시 말해드리면, 뼈를 다 채우지 못하고 했을 때, 두 번째 얇은 거 심었을 때, 세 번째 깊게 심었을 때, 네 번째 심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 심기 쉬운 위치에 심은 경우, 구조적으로 기능을 하기 힘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뼈가 안 좋아. 그러니까요, 임플란트 두 개를 붙여 심었어요. 그러면 너무 과도한 힘이 이곳에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죠. 쉽게 탈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가 녹아 들어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심어야 된다. 그다음 이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임플란트를 16개를 심었는데 어 이쪽에 임플란트가 없죠.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가 뼈가 얇아요. 여기 뼈가 얇기 때문에 여기는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설명을 들으셨대요.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느냐, 어려운 고난도 치료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계획이 변동이 생깁니다, 치과별로. 그래서 이분은 오시자마자 그날 여기 식립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환자분이시죠. 너무나 안타깝죠. 5년 동안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길이 있었다. 치료의 기준이 올라가면 이런 치료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제조사마다 실패 임플란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근데 절대 이런 말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27년간 임플란트를 해오면서 많은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증된 모델만 씁니다. 신제품 아직 믿지 않아요. 그게 검증될 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모델은, 모사의 모 모델은 100개를 심으면 그중에 5, 60개가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잘 씹어도 소용없어요. 쉬운 케이스인데도 생겨. 또 어떤 모델은 너무나 쉽게 찢어지고, 또 어떤 모델은 염증이 생기는 모델이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써야 된다. 치과 의사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임플란트별 사용법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5가지 사례를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모두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다시 복습을 해드리자면, 이 경우의 케이스를 보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들이 다 녹아들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되지 않게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크게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임플란트와 이 임플란트는 두께도 두껍고, 높이도 옆에 치아랑 뭐 비슷한 높이에 있고요. 옆뼈도 잘 형성이 돼 있죠. 반면에 이 임플란트는 얇죠. 이것도 얇고. 요건 어때요? 좀 깊게 심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삼각형 공간이 상당히 크게 남아져 있습니다. 음식이 많이 낄 수 있겠죠. 이 공간에 비해서. 얇고 깊게 심었다 해서 모든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윗사지는 너무 얇죠. 이쑤시개처럼 얇은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어요. 기능이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달라요. 이 사진 내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 케이스도 보세요. 이 왼쪽 편은 제가 말한 기준대로 두꺼운 임플란트가 위쪽까지 잘 심어져 있죠. 보기에도 안정돼 있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깊게 심어져 있죠. 뿌리 끝까지 심어져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염증이 1년 만에 생기신 거예요. 점점 심해지시고, 위쪽은 얇고 뼈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탈락하고, 요것도 빼게 되고, 요거는 부러지고, 요거는 뼈가 녹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기준을 지켜서 치료한 이 네모박스는 거의 영구치에 준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치료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알게 되면은 환자분들도 이걸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치과 치료는 다 비슷할까? 제가 그 명절에 이제 친지분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치과 치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아, 일반인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이렇게 치과 치료가 다르다는 거를 그동안 알려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다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진짜 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요. 임플란트 뭐 했는데 염증 생기고 고름 나오고,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했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제거하게 되면 또 다시 그 비용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또 하면 또 잘못될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내 일이 되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치료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를 환자분도 알아야 되고 요구해야 됩니다. 치과에 가서도. 그리고 치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을 꼭 써서 기준을 판단할 수 있게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치과 선택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다. 치료의 기준과 완성도다. 그리고 좋은 치료는 인생의 행복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성비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가성비에서 중요한 거는 성입니다. 성갑이라고 해야 돼요. 성능을 먼저 치료의 기준을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치료를 생략하고 어려운 치료를 생략하면 이제 가격이야 좋아질 수 있죠. 요즘에 점점 임플란트가 많이 제거되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이 더 심해지고 있더라고. 내가 직접 진료 일선상에서 보면은 실패 케이스가 너무 많이 와요. 심각해요. 그거는 의사들의 잘못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사의 잘못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환자분들도 잘못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조금. 좋은 치료라는 거는 100점이 있다면 70점은 의사가 하는 거고요. 30점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작품의 30점은 환자 몫이에요. 환자분의 몫. 환자분이 잘해야지 치료가 잘 된다. 주의사항, 그 많은 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주의사항이라는 게. 주의사항도 뭐 여타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면 뭐 술, 담배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임플란트를 심고 씹지 마셔요. 힘을 주지 마세요. 저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뼈는 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뼈를 가루로 올려놨는데 씻거나 힘 줘봐요. 그게 뼈가 되겠습니까? 최소 잡아서 환자의 역할이 30%란 말이에요. 의사 70, 환자 30. 그리고 환자 탓도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뼈 이식이 잘 덜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뽑고 다시. 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환자가 씹어서요. 아까 보여드렸죠? 뭐 몇 미리 뼈가 녹았어. 그러면 그걸 끝내고 가도 뭐 한 10년, 7년, 10년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끝내면 안 돼요. 명품 진료의 기준으로서 그거 제거하고 다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기준을 저도 예전에는 못했거든요. 예전에 기술이 딸리고 또 어떻게 환자한테 이걸 다시 하자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이거 다시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7년 중에 이제 초반 그럴 때는. 근데 그 기준이 바뀌더라고. 왜냐? 내가 그 케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미안하고. 안, 이건 어쩔 수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닐 거야. 그래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의사들, 그리고 현재 이제 경력이 많이 안 된 의사분들 모두 그런 분위기로 자기의 진료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자들도 가격이 얼마요가 아니라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시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치료했던 케이스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뭐 무례한 거 아니에요. 왜냐? 케이스를 보여달라는 거. 우리가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 살 때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봐야죠.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지 진짜 좋은 치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야 되고 치료를 잘해 주도록 최대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은 그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가격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일변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임플란트를 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임플란트를 1, 2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가 환자분을 뵐 때마다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환자분은 치료받고 나서 인생에서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불안을 다 없애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치료를 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치료가 잘못되면 환자의 인생에는 정말 힘든 불안과 고통이 따라오고, 어? 염증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결국에는 이 불안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단순히 치료를 한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환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환자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환자분 인생의 행복에는 제 지분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우리 환자분들도 이제 치료라는 게 그냥 별 문제가 안 생기는 치료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치과를 잘 판단하고 치과 의사들을 그런 길로 가게 도와주시라는 의미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말해드릴 수 있고요. 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만큼 임플란트를 보는 눈이 생기게 만들기 어렵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앞니 임플란트가 너무 길고 예쁘지가 않아 우울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 많이 들더라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완성된 임플란트도 다시 제거하고 예쁘게 가능할까요? 원장님 시술 사진이나 실패 원인들 들어보니 너무 믿음이 가는데 가능할까요?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와서 활짝 웃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니 임플란트 기능 외에도 중요한 거는 심미성이죠. 앞니 임플란트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니 임플란트가 예쁘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원래 앞니가 뼈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뼈를 많이 이식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는 노출될까 무서워 좀 깊게 심으라고 배워요. 근데 깊게 심으면 안 이뻐요.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증례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덜 심고, 그러니까 좀 더 덜 심고 뼈를 위쪽으로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힘든 잇몸 이식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예쁜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심었던 임플란트도 다시 제거하고 예쁘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도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흔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로는 앞니는 하지 마라. 뭐, 안 이쁘다, 어렵다 이러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니를 이쁘게 할 수 있는 치과를 잘 찾아서 그 앞니를 얼마나 뼈를 잘 만드는지 그 케이스를 보고 어, 상담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 치아색이 변한 건 치아 건강과는 무관한가요? 막 어두운 때 같은 게 껴있는 느낌이라던가 조금 노래진 것 같은 거요. 치아색이 변한 거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치아가 신경이 죽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검게 변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치아가 죽은 거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미백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히 치아에 어두운 때 같은 게 끼거나 그런 스테인 같은 게 끼는 게 있어요. 흡연 또는 커피. 이거는 스케일링과 함께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진 것들은 또 치경부 마모증이라든지 치아가 마모가 됐을 때도 안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노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원인이기 때문에 물티슈님 치과 가셔서 상담하시면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교정 문의는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 문의는 죄송합니다. 어금니 임플란트는 한 번 할 때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아랫 어금니 크라운 한쪽 2개, 다른 쪽 1개가 크라운인데 20년 전에 했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치과 가봐야 되는 거죠. 안에 다 썩어 있을까요? 네, 치과 가보셔야 돼요. 안에 다 안 썩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탐침도 검사해봐서 썩지 않았다면 더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썩어 있다면 벗겨서 치료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이상 많이 썩어 있으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할지는 직접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가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라고요.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왜 다른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특히 뼈 이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앞니를 했을 때 처음에 이쁘지 않으면 2번, 3번, 4번 만듭니다. 여러 번 만들어서도 최대한 예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3번, 4번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 같을 수가 없겠죠. 들어가는 재료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이 재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다른 이유는 시술도 다르다. 첫 번째. 뼈 이식을 높게, 깊게 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뼈 이식 비율 자체가 다를 테고, 깊게 심어서 그냥 뼈 이식 거의 없이 뿌려만 넣는 수준으로 하면 뼈 이식은 거의 안 들어갈 테고요. 그러니까 치료 기준에 따라서 임플란트 가격이 다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엔젤님, 53세에 앞 송곳니 임플란트를 했어요.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그 치과에 못 갔어요. 관리라는 건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되나요? 앞니 임플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물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간혹 옆에 있는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적당한 관리는 해야 돼요. 그게 6개월 또는 1년? 1년에 한 번은 가서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6개월 또는 1년. 튼튼한 경우에는 1년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 가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양치질 외에도 치간치, 솔치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러시면은 제대로 된 임플란트는 오래오래 잘 쓸 겁니다.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 똑같아요. 치실 쓰시고 혹시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풀린다. 그래서 흔들린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준철님. 원장님, 혹시 3, 40대부터 임플란트 하는 사람도 있나요? 치아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나요? 많죠. 3, 40대뿐만이 아니라 20대도 많이 합니다.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치아가 없으면 하는 게 임플란트예요. 나이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치아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빨리 하는 경우. 그렇죠. 치아가 많이 어느 정도 썩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게 씹는 저자갑이 세거나 뭐 이갈이 이약물이 습관 있는 분들 치아 깨져서 치아를 뽑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깨지는 연령대가 40대, 그다음에 5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 않는 분들은 너무 딱딱한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깨지면 해야 됩니다. 주로 뿌리까지 깨졌을 때는. 이하우님, 임플란트 재수술은 몇 번이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몇 번이고 가능하겠죠. 근데 몇 번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재수술은 없애야 되고 한 번에도 제대로 해서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해야 된다면 잘해야 됩니다. 재수술은 원래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뼈를 광범위하게 파괴됐을 때 그걸 이렇게 잘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걸 보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브렉퍼스트님, 혹시 과거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이 좋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좋은 치약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불소가 들어있는 거는 뭐 치아에 코팅을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는 양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좋은 치약 많이 나왔죠. 마모도가 너무 세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별로 다릅니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시린 치아가 많이 시린 분들은 좀 덜 시린 치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인제 연마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치약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는 좋은 치약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치약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영돈 님. 원장님, 임플란트 하려고 할 때 항상 다니는 치과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처음 가 보는 곳을 가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면 나오는 병원이라든가요. 제가 보기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치료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 치과가 치료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내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환자분들은.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해 드린 요건들 제가 더 공부시켜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어 이거 내가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냥 병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시설? 시설 요즘에 시설 부족해서 치료 못하는 치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그렇게 중요치 않고 대형? 대형 치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치과의 진짜 실력을 알아야 되는데 리뷰도 믿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리뷰. 그 리뷰가 진짜 리뷰가 다 있을까요? 아닌 것도 많고.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뭐가 옳은지 알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가서, 가서 제가 말한 기준을 공부를 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 이 치과의 케이스를 봤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는 치과구나.'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모으는 치과들은 아무래도 자기 작품을 만드는 치과니까 그거 더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타 지역에 처음 가 보는 곳을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의 기준이 높은 치과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호이 님. "틀니를 요즘도 하나요?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 치료 등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틀니 요즘 합니다. 어 임플란트를 하냐 다른 보철 등 결정하는 기준은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보철 치료를 하겠죠. 그리고 틀니를 하시게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틀니는 비용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왜냐? 사실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치과별로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뼈가 거의 없거나 신경과 가까워도 그 뼈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로 대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임플란트를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비용상의 문제로 틀니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고요. 다른 보철 치료 즉 브릿지냐 임플란트냐 앞니 같은 경우에. 앞니 임플란트를 예쁘게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권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치과에서는 브릿지를 많이 권합니다. 근데 뭐가 좋으냐? 제 생각에는 브릿지는 치아를 갈기 때문에 좋지 않고 가능한 임플란트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냐 임플란트냐도 결국에는 그 치과의 치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께 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하고 싶고 해 드려야 될 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이 모든 환자분들이 치과의 치료 기준을 잘 알고 그걸 요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치과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비욘디 채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밝은 치과 원장 백정두였습니다.